캐릭터인 역시 촌장이에요. 네. 홈이 그 매듭묶기를 보면서 신약 개발하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생각을 해서 미국에 데리고 가서 그 기술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데 실은 보통 이렇게 2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매듭을 엮게 되면 꼬임이 생기거든요. 네.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네. 주인공은요 저절로 압니다. 이 기술만 독점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매듭을 이렇게 잘할까 생각을 하면서 여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저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단백질 접힘이라는 네. 부분들이 개념이 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 이게 좀 네,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왜냐면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나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동일한 게 연결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게 연결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결됐을 때 어떤 3차원 구조를 가질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복잡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서로 다른 애들이 막 연결돼서. 와. 그리고 때로는 여기 보시면 아시죠? 이런 모양의 아미노산이 있게 되면 방향도 꺾여요. 아, 그쵸. 네, 방향도 꺾이고 근데 이게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 꼬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게 고무줄이잖아요. 네. 제가 왜 고무줄을 가져왔냐면 이 고무줄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꼬일 수도 있지만 그쵸. 늘려갖고 이렇게 꼬일 수 있거든요. 오. 때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꼬일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걸 단백질 변성이라고 하는데 계란장이라고 보셨죠? 네. 흰자가 보통 뭉글뭉글한 액체 상태인데 그쵸. 이걸 열을 가하면 단단한 고체로 변해요. 이걸 단백질 변성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자체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그 서열이 바뀐 건 아닌데 서로 결합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은요, 이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네. 이걸 머릿속으로 예측을 한다는 예측을 할 수 거죠. 있다. 라고 하는 엄청난 거니까 재능이죠. 사실 실제로 이런 분이 있다면 전 세계 그 생명공학 특히나 신약 개발 회사들이 좀 엄청 모셔가려고 하겠죠. 네, 달려들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지금으로 치면은 AI 같은 느낌의 사람을 네. 만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단백질 3차 구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거의 비슷한 종류의 단백질이고요. 3차 구조가 변하면 기능이 바뀝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인데 네. 예전에 그 광우병 얘기할 때 아, 나온 네. 건데 원래 프리온 단백질은 뇌에 원래 존재해요. 209개의 아미노산을 이루어진 정상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온 단백질이 이렇게 나선 형태로 꼬여 있을 네. 때는 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변성이 일어나서 네. 이 아미노산의 순서는 똑같은데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구조가 이번엔 병풍 모양으로 이렇게 접히해서 바뀝니다. 근데 우리 생각하기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모양의 변화인데. 근데 프리온이 병풍 모양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뇌에 구멍을 뚫습니다. 동일한 단백질인데 구조가 바뀌면서 기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 있잖아요. 전체로 하게 되면 한 500개 정도 되는 아미노산이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 변해도 이 헤모글로빈의 모양 전체가 바뀌면서 적혈구 모양 자체가 바뀝니다. 그럼 이 적혈구가 산소 운반 기능을 못해요. 어머. 딱 한 개만 바뀌어도 아미노산 중에.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신약 개발을 하거나 어떤 치료제 개발을 하거나 할 때는 단백질이 어떻게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냐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와. 근데 그걸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지금까지는 현미경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거나 해서 그 하나하나 분석해서 네.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그거랑 비교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그렇겠죠. 거라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는 속도가 굉장히 늦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얘기했죠. 네. 실제로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나온 알파폴드라는 그런 AI가 단백질의 접힘, 꼬임을 예상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속도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한다. 오, 그나마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근데 될까요? 사실은 서해보라는 사람이 실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네. 인공지능도 이거를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다. 말씀을 들으니까 확실히 단백질 접힘이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약간 난치병이랑도 그쵸. 좀 연관이 있겠구나. 난치병도 그렇고 되게 이제 신약 개발하게 될 때요. 특정 타겟이 된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단백질을 딱 결합되는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이 단백질 3차원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심지어 화학에서는 거울상이라고 해서 네. 오른쪽 모양, 왼쪽 모양
이게 장갑이 사실 오른쪽 장갑, 왼쪽 장갑이 딱 겹쳐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똑같은 물질이라도 어느 방향에 따라 또 기능이 달라져요. 어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해당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정확히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딱 맞는 물질을 디자인하려면 이런 3차원 구조 예측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 예측들을 또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뭐랄까 전통 지식이라든지 유전 자원 같은 걸 좀 보호해주는 법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거 없나요? 네, 비슷한 협약이 나고야의 정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조약에는 외국인이 이용 목적으로 타국의 유전 자원이랑 전통 지식에 접근할 때 국가 책임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하는 조약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저는 그것도 좀 궁금했던 게 그러면 제공국만 뭐 예를 들어서 네. 가입이 되어 있다. 이런 시기라면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이 여기 가입이 안 되고 어머나. 미국은 기후변화에서 가입 안 돼 있고 어머나. 협약이 다 가입 안 돼 있고 이거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난족이 속했던 미얀마 지역은 가입이 돼 있으니까 우리 원래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외 조항 같은 게 있어요. 아니 왜 또 그런 걸 두니까? 왜냐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맨날 쓰고 있는 이 작물 64가지는 뭐 예외다라든가 혹은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 자원은 또 예외다. 왜냐면 이 나라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것까지 다 일일이 다 네. 그 관리하는 건 안 되지 않냐. 이게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소해부를 데려올 때 약간 한 가지 약속을 하잖아요. 그쵸. 너네가 가뭄이 들어서 지금 농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신품종 별을 주겠다. 가뭄에 강한. 네. 그런 별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그러면 이런 약간 원하는 특성을 가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정도가 됐나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이 채널 이름이 GMO TV야. 그쵸. 그게 바로 유전자 변형 작물, GMO인 거죠. 그래서 초기의 GMO 작물들은 보통 제초제 저항성을 가진다거나 병충해에 좀 강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로 개발되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비를 해서 가뭄이나 수해에 저항력이 있다거나 혹은 폭염이나 냉해 같은 환경 스트레스에 저항력이 있다거나 하는 GMO 작물을 개발하고 있고 그런 LMO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미 사막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식물에서 해당 유전자를 추출을 해서 벼에 적용시켜서 가뭄에 강한 벼, 특히나 벼는 이렇게 물에서 자라잖아요. 맞아요. 때문에 물이 정말 중요한데 가뭄에 강한 가뭄 저항성 벼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좀 솔깃한 느낌도 드는데, 근데 사실은 결국에는 이 신품종 벼가 난족에게는 득보다는 좀 실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게 모든 생명공학의 총괄들인 GMO 제품들이 사실 공격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GMO 상업화와 동시에 딜레마에 빠집니다. 뭐냐면요. 생물은 항상 생존하다가 어느 순간 번식을 하면서 자신의 자손을 만들어냅니다. 그쵸. 그리고 자손들은 부모의 형제를 가지고 태어나죠. GMO 작물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GMO 작물의 특성을 그대로 가진 씨앗이 만들어져서 계속 퍼져나간다면 그쵸. 이 생명공학에서는 이 씨앗을 한 번밖에 못 팔아요. 또 약간 이제 상업적으로 한 번밖에 못 팔고 생각하면. 그리고 한 사람 주면 그 사람이 씨앗 받아서 나눠줄 수도 있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 고민을 같이 합니다. 터미네이션 기술이라고 해서요. 최초의 씨앗은 발아에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씨앗은요. 씨앗 발아에 필요한 몇 가지 유전자가 탈락돼 있어서 심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종결인자 기술 그런 기술인 거예요? 터미네이션 기술이라고 실제로 얘기를 하는데요. 종결인자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GMO 작물에게서 얻은 종자는 이게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GMO 종자를 쓰시게 되면 다음번에 그 종자를 또 쓰게 될 때는 생명공학에서 또 돈을 내고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난족의 문제도 그거죠. 비가 안 와서 기존의 벼를 쓸 수가 없어서 가뭄 저항성 벼를 사와서 농사를 지어서 당장의 식량난을 해결했어요. 근데 얘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자신들이 먹고 남은 잉여분만큼 또 팔아서
또 그걸 또 사와야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식량 주권 문제에서 지속 그럼요.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같이 비판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로 저는 딱 읽었을 때 뭔가 계속 끝없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 네. 구조가 뭔가 좀 그 난적인 입장에서 자꾸 되게 생각해서 그런 걸 것 불합리한 같아요.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다가 톰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허권 저작권이 없다. 너가 네. 얘기한 거는 네. 특허권 저작권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너는 네. 그냥 이거 사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부글부글했어요. 삐뚤어져, 네. 네. 저 MBTI F로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T입니다. 네, T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약간 마음이 쓰리고요. 네. 진짜 마음이 쓰렸던 건 이제 결말 부분 보시면 이렇게 두 손을 그쵸? 불끈 질 거예요. 그죠? 네. 이 난족은 결국에는 돈을 계속 지불해서 벽시를 네. 사야 하는 입장이 돼버렸고. 그쪽에서는 또 난족 기술 갖고 돈 많이 벌면서. 네, 이제 네. 우리는 상승 곡선을 그려 막 이렇게 결말이 그리고 나아지니까. 뭐 짜증나는 건 톰이 딱 한 번 접시 갖다 주고 네. 다음에 안 오죠. 그러니까 다음에 안 옵니다. 네. 진짜 욕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그런 네. 엔딩이거든요. 작가님은 이 엔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작가 정말 대단한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논픽션 글을 써왔어요. 네. 일단 사실을 전달하는 글을 썼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사실을 정확하고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읽었을 때 오는 반응은 그렇게 격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소설을 쓰셨잖아요. 네. 이 이야기는 어딘가 있을 것 같은 이야기지만 현실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현실의 이야기를 읽고서도 우리는 막 분노를 하잖아요. 네. 켄 리우 작가는 이야기의 힘을 믿는 작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 이야기의 힘을 믿고 그걸 정말 제대로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멋진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감탄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로 아까 작가님의 머릿말에서 봤을 때도 현실을 좀 반영해서 네. 그게 확실히 더 와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기후변화도 당연히 그랬지만 저는 또 와닿았던 건 뭐 예를 들어서 하늘쌀을 처음에 팔 때 상인들이 팔 때 좀 더 부풀려서 팔잖아요. 마케팅 효과가 네. 있잖아요. 그런 막 마케팅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로 결말에 가서 약자가 결국에는 불공정 계약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좀 쓴 거를 보면서 와 이거 진짜 현실 반영인데?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 이분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분 정말 그 작가 자체가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분이거든요. 컴퓨터 공학자인 동시 변호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후 변화로 인한 전통 생태계의 변화라든가 단백질 3차 구조를 통한 신약 개발이라든가 GM 작물 이야기 네. 혹은 특허권, 저작권 이런 문제를 너무 잘 엮어서 실제 현실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으로 이제 플롯을 짜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좀 추천해주고 싶은 이유가 있으시다면 네. 사실 켄 리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어요. 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간은 이야기로 세계를 이해하는 종이다. 이 켄 리우 작가가 쓰는 건 소설입니다. 네. 픽션이죠. 맞아요. 또 쉽게 말하면 없는 이야기. 맞아요. 허구잖아요. 허구인데 허구인데 그 이야기는 어떤 현실의 주장보다 아주 강력하게 다가와요. 진짜 현실보다 이야기가 우리를 더 현실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건 꼭 이 매듭뿐만 아니라 이 단편집에 실려 있던 다른 글들도 네. 정말 우리가 당연한 현실의 문제잖아요. 네. 그것을 허구의 이야기라는 형식을 빌어서 너무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픽션을 통해서 논픽션의 문제를 다시금 짚어볼 기회를 굉장히 재미있게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정말 추천 가치가 있습니다. 아 진짜 뭔가 책을 한번 딱 주면 놓을 수가 네, 없는데? 그리고 좋은 거는 또 단편선이기 때문에 맞아요. 굳이 뭐 각 잡고 안 읽으셔도 중간중간 시간 나실 때 한 편씩 읽으셔도 되는데 다 다른 이야기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보면 또 이어집니다. 맞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요. 이분의 필력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책에 대해서 아주 진짜 재밌는 이야기들, 또 깊은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GMOTV 도서 리뷰는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